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예, 한 네. 주 동안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 국외에서 국내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쪽이 비어 있네요. 곽수종 박사님 어디 가셨어요? 아니 뭐 집으로 가셨나요? 아니요. 네, 잠시 집에 다녀오신답니다. 이번 주만 안 계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이제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앉는 건데 궁금한 게 많아서 앉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아이를 둔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월요일 날. 네. 네. 월요일 날 밤에 경주에 있는 마우나 리조트에서 체육관 붕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아니, 후진국형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후진국인가 보네요. 후진국 그 사건 한번 일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나라 붕괴 사고 1994년에 있었던 송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죠. 네. 32명 사망. 32명 사망했어요. 94년. 네. 그다음이 그 이듬해인 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그때 당시 삼풍백화점 붕괴는 501명 사망하고 500명이나 그때 당시. 부상자가 937명, 네. 실종자도 6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마우나오션 리조트 강당이 붕괴돼서 10명이 사망하고. 아니 그런데 네. 이렇게까지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가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봐야 돼요, 이거는. 네. 을지대 이명구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아주 급히 모셨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월요일 사건 보시고 어떠셨어요? 네. 예, 최근에 계속 이런 사고들이 나니까 저도 안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진을 보니까 말이죠. 예. 그 체육관이죠. 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건물에 그 재료가 벽체 재료가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샌드위치 패널이 뭡니까? 예, 샌드위치 파넬이라는 것은 예. 이제 얇은 강판 사이에 속에 이제 흡음재나 단열재를 넣어서 옛날에는 뭐 스티로폼이나 이런 것을 넣었었는데 예. 화재에 문제가 되니까 요즘은 그렇죠. 이제 그걸 못 쓰게 하고 그라스울이라는 재료를 넣어서 공장에서 제작해 오면 예. 이거를 현장에서는 그냥 이 조립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량이고 예. 조립을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진행할 수 예, 신속하게 되고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가보셨다고 하셨죠? 마우나오션이요? 네. 제가 그 두번 가봤어요. 리조트에 가보셨다는 네. 거잖아요. 아, 근데 그때 저도 가봤어요. 가봤거든요. 네. 여기 되게 좋아요. 골프장도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제가 봤을 때 되게 멋있었어요. 네, 골프장도 고급스러워요. 있고 또 뭐예요? 콘도도 네. 있고 막 뭐 리조트예요. 스파도 있고. 근데 체육관이 왜 이래요? 안 좀 맞잖아요. 생뚱맞죠? 아, 예. 저는 진짜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네. 무너졌다고 하길래 네. 제가 가봤던 걸 생각하니까 안 맞아요. 왜 그래요? 2003년 6월에 이 리조트가 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별장형 10개 동이 있고 또 지상 3층에서 6층 높이 빌라형 또 뭐 3개 동이 있고 예. 총 호수가 방이 한 103동으로 예. 구성이 됐대요. 137이죠. 고급스러운 주택들이. 아, 그러니까요. 미국의 유명 설계업체가 예. 설계했고 또 골프장은 또 대회도 있지 않습니까? LPGA 대회도 열렸고. 근데 체육관 건물은 수용인원 500명 정도의 건물로 지역업체가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유주가 코오롱 글로벌이에요. 예. 근데 코오롱 글로벌이 직접 지은 건 아니고 그 하청을 줘서 지었는데 예. 코오롱이 직접 지은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그런 리조트 같은 데 이렇게 건물 짓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셨어요? 기둥이 없는 이런 지붕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 지붕에는 네. 하부의 이 지붕의 그 예. 하중을 받아주기 위해서 트러스 구조가 아, 있어야 이게 약간 되거든요. 얼기설기한 그걸 그렇죠. 말씀하시나요? 예, 트러스 네.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트러스 구조가 없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사고 난 이 대상 구조물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구조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고나 비닐하우스나 네.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달라야죠. 네. 그러니까 설계 기준들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지금 저런 눈에 그냥 무너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 하면 말이죠.
이 떠오르는 악몽이 있어요. 뭐요? 맞습니다. 1999년에 시랜드 항공. 그 애들 아, 그거 참 가슴 pit덩이 아픈 같은 일이었죠. 애들 예. 많이 죽었지 그때 않습니까? 복귀해 보면 경기도 예. 화성이었죠. 예. 경기도 화성에서 청소년 수련을 했어요. 그때는 맞아요. 어린 아이들이 예. 오는. 그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지금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화재가 일어났고 유치원생 11명, 얘들 인솔교사 어떡해요? 4명, 23명이 그때 숨졌죠.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예. 이천의 냉동창고 네. 화재 화재였지 않습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샌드위치 판넬에 이 불꽃이 붙으면은 예. 이게 네. 확 발산이 되거든요. 연기. 그렇죠. 지금 이 경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 리조트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돈이 얼마 안 된다면서요. 있어요. 6개 보험사에 가입이 돼 있는데 네. 지금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하나손보 6개 회사가 네. 동시에 리조트 전체적으로 이 손해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보상 금액이 총 6억 원, 파손된 건물에 대해서는 재물 손해보험금 5억 원, 네. 그다음에 배상 책임 보험금이 1억 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결국- 잠깐만. 네. 1억 원이에요. 아까 그 애들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죠. 10명. 아니, 사망 10명이 말고 사망, 부상도 있잖아요. 100명이 부상. 근데 그랬죠? 1억 원요? 예. 근데 물론 아직 뭐 화재보험 측 관계자는 뭐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아직 좀 이 견적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롱그룹이라는 네. 모 회사가 있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험에 1억 원짜리를 가입했다고 해서 1억 원만 배상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럴 수도 없죠. 큰일 나죠. 그렇게 예. 되면. 예. 코롱이 아마 이제 보험금이 아니라 자기 돈 꺼내 갖고 줘야죠. 회사 돈이나.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돈을 여기다 플러스해서 주는데 과연 얼마를 줄까? 그건 좀 아니 봐야 우리 스스로의 안전 교육에도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쭉 짚었지만 94년도 성수대교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안전 불감증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 놀러 갔다가 호텔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예, 실제로요. 기간 중에 예, 제가 묵고 있는데 네. 제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낮잠을 자는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거 정말 뭐지 하고 딱 나갔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걸어서 차근차근 나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맨몸으로 나가고 있어요. 일단 근데 몸만 빠져나가. 한국인과 중국인만 트렁크를 끌고 나가고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최소한 그 비상시에 대피 경로는 어디에 있느냐. 주변 상황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고층이다 이러면은 네. 왕관기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성관기는 어디에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소화기. 예, 그렇죠. 그렇죠. 소화기 위치. 예, 그런 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는 게 좋죠. 이번 사고는 역시 이 안전 불감지대의 사각지대, 야구에서 말하는 남마의 볼, 텍사스 안타라고 하나요? 완전히 그런 관리의 허점이 맹점이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인재다. 그러네요.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쩐이지만 쩐보다 안전이다. 네. 저는 이렇게 같은 쩐이네요. 하고 싶습니다. 같은 쩐이죠. 그렇죠. 네. 쩐 좀 많이 들어주세요. 안전에. 안전을 위해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 불신과 경계는 안전의 어버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고를 통해서 사망한 우리 꽃다운 청년들 명복을 빌고요. 그 유족들 그리고 부상당한 분들에게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회장님들이 집으로 가는 공식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이렇게 정말 해놓고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요런 1심에서 실형 난 걸 2심에서 집행유예.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개인 투자. 세무조사 무마 그렇죠. 로비. 두 번이나 구속되는데 두 번 다 불구속. 처벌이 너무 손방망이로. 저 이제 오리온 저 마이크 뺄게요. 네. 곽 예. 박사님 안 계시니까 좀 허전하죠. 좀 허전하죠. 근데요, 곽 박사님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혹시 영화 기억 안 나세요? 전도연 씨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보셨어요? 맞아요. 2004년도에 장미정 씨는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며칠요? 756일. 756일. 엄청나게 멀고 험난했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아주 쉬운 분도 계세요. 짐작하세요? 아, 있죠. 우리 회장님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재벌 총수들은 죄를 지어도요, 다 그냥 교도소를 가지 않고 구치소에 잠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다 집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교도소에 가신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어때요? 맞습니다. 역대 재벌 중에서 구치소를 거쳐서 실형 선고 받고 교도소까지 가신 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잠깐 계셨다가 오신 거죠. 실형이 확정된 분은 그래도 있지 않나요? 실형이 확정됐는데 그 형량을 채우신 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형기를
다 맞힌 사람이 그렇죠. 없다. 그래서 회장님들은요, 네. 죄를 짓고 구속되어도 1심이 끝나고 2심이 지나고 나면 집유, 네. 집행유예가 돼요. 예. 네. 그런데요, 집행유예. 이 집유가 네. 집행유예가 아니에요. 약자가 아니에요. 뭘까요? 집행유예 약자는 집행유예죠. 뭐예요? 집에 가요. 판사들이요, 회장님 제 판결은요, 회장님 집에 가요예요. 맞네요. 이렇게 맞네. 말하는 것 같지 않아서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어떠세요? 예,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1990년 이후 10대 재벌 총수들이 7명이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7명이요. 근데 몇 분이나 풀려난 줄 아세요? 몇 분요? 전원 다 집행유예 풀려. 그럼 집에 가요 맞나요? 다 집에 7명 가신 중에 거죠. 7명이. 예, 그렇죠. 참나. 대표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께서는 2009년에 징역 3년에 집유 3년 받았는데 139일 만에 사면이 되셨고요. 그건 뭐 집에 이미 갔는데 또 사면까지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예요? 사면이 딱 1인을 위한 사면이었죠. 맞습니다. 네. 2008년 기억하시나요? 정몽구 회장 그때 비자금 조성과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이었는데 이분은 더 짧아요. 78일 만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이런 식으로 다 짧게 넘어가시는데 뭐 이 뭡니까, 조사한 지금? 분들의 명단을 다 얘기하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는 지경인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형량을 채우지 않고 다 집으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 네. 회장님들이 제목이 대부분요, 횡령, 배임, 사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을 좀 쉽게 해주세요. 이번에 저 이슈가 된 두 분 회장, 네. 한화의 김승현 김승현 회장하고 LIG 구자원 회장 이 두 분은 같은 날 선고가 됐지만 사실은 제명이 좀 달라요. 그렇죠. 김승현 회장은 횡령 배임이었고 그렇죠. 구자원 회장은 사기였습니다. 사기죠. 예, 배임이란 건 그렇습니다. 다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장이나 뭐 직원이 회사의 자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다른 제3자한테 그 사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5억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넘기고 뭐 뒷돈을 받았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이게 배임이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규모가 1,500억 원 규모다 이렇게 판결이 된 거예요? 이번에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예.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가 났지만 법원에서 죄로 인정한 게 1,500억 원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끼쳤다. 네. 이렇게 배임 죄를 그렇죠. 인정한 거죠. 네. 그리고 횡령이라는 거는 그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그 물건을 자기 걸로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것. 이게 횡령이에요. 회사 돈을 결국은 네. 도둑질한 거죠. 그렇죠.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갖다 쓰고 뭐 이러면 회사 돈은 회사 돈이고 아무리 그 기업의 오너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회사하고 자기 돈은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다르죠. 네. 그럼 그런데 사기는요?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돈으로 갖고 오면 그게 횡령이 되는 네. 거예요. 사기는 뭐 쉽죠. 뭐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하고 내가 그 재산을 갖고 오면 그건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 짠에서는요. 주제가요. 이번에는 회장님의 아름다운 구속, 집에 가유, 즉 회장님의 집행유예인데요. 어때요? 이거 집유, 집에 가유. 너무 멋진 단어 아니에요? 정말. 집에 그만 갑시다.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 곽 박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경실련 경제정책팀의 김한기 국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직접 불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국장님, 사실상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게 회장님들이 집으로 가는 공식이 있대요. 3, 5. 저희 뭔가 했어요? 3, 5 그러길래. 네. 3호, 이게 15. 네, 이게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3호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말하는 것인데 역대 재벌 총수들이 되게 이 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8월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그 서울지법 형사 합의 12부가 네. 그 하나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1년 6개월 지나서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이전에 역대 재벌 총수들에게 가해졌던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3호 공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3 곱하기 5 하면 15인데 3, 5 하면은 집으로네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재밌는 게요. 3년과 5년의 집행유예,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 이게 나오면 그러면
모든 그분들이 잘못한 내용들이 비슷하다거나 이런 공통점이 있었나요? 저는 일단 그게 좀 궁금해요. 다 이 죄목들이 다르죠. 다 다르죠. 피해 금액도 다르고 다 다른데 다른데 왜 집행유예 사모 성향이- 공식이 나왔을까요? 이게 네. 이제 정찰제 판결이라고 해요. 그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찰제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징역 3년형이면 3년 형이 내려진 건 맞아요. 그런데 네. 그 형의 집행, 그러니까 이제 감방에 보내는 거죠. 예. 감옥에 보내는 집행을 5년 동안 유예해주고 네. 그 5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형 자체를 실형을 안 살지 살게 않아도 되는 된다. 거예요. 안 살아도 산 것처럼 네, 끝난다. 그 5년 내에 그런데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이 되면 네. 5년을 덤태기로 같이 살아야 돼요. 음. 그렇지만 5년을 그냥 무사하게 지나가면 실형 감방 가는 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무사하게. 네. 그런데 이거 집행유예인데 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짜게 되느냐? 그건 뭐 이제 그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형량의 최고형이 5년, 징역 3년이에요. 아, 집행유예 기간을 최대로 둘 수 있는 게 집행유예 5년이고요. 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징역형의 최고 한도가 3년이에요. 3년이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기간 최대한 5년 이렇게 짜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국장님, 징역들이 다 이렇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재벌 총수의 양형 공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사례 좀 이야기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건희 회장은 2009년에 배임 및 조세 포탈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네. 또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 역시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받았고요. 그리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그리고 전 두산그룹 회장인 박용성 씨도 횡령 등의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공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집행유예를 해주기 위해서는 3년. 징역 3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네요. 네. 근데 지금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1,585억 원에 대한 배임죄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 양형기준표라는 걸 만들었죠. 재벌 네. 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솜밥망이다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어서 예. 거기에 의하면 300억 이상의 횡령 배임죄는 5년, 최하 5년에서 8년 이 사이를 징역 네. 5년에서 8년 사이를 네. 선고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유예 성립 조건이 안 안 되네요. 되죠. 5년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3년으로 낮춘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역대 총수들, 재벌들 중에서요. 구치소 들락달락했던 사람들 많죠? 매우 많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락날락한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1번 불사조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사조. 불사조형요? Never die. 뭐예요? 절대로 이게 뭐냐면요.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과 LG그룹의 구본모 회장이 이야, 바로 이분들인데 그렇군요. 예를 들면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1996년과 2009년 두 차례 모두 불구속 기소됐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실질적인 수감이나 복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빵에 가시지 않은 거예요. 네. 뭐예요? 그럼 구치소도 안 갔어요? 안 가셨어요. LG그룹 구본모 회장도 2004년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때 공범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때는 이분은 불입건 처리, 입건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이 구본모 회장보다 훨씬 더 불사조잖아요. 어쨌거나 예, 예. 그 두 번이나 구속되는데 두 번 다 불구속이다.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일반 시민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또 여러 예.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관왕이라고 하죠. 그건 또 다관왕이라고. 다관왕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안현수도 있어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 다관왕에 오르신 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불명예스러운 건데 이관왕도 있고 삼관왕도 있어요. 네. 먼저 이관왕 누굴까요? SK의 최태원 회장. 아. 이관왕이에요. 네. 지금 들어가 있죠. 2003년에 SK글로벌 분식회계 때문에 구속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에 같은 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역시 5년. 이게 공식이에요. 3호. 예, 이때 그랬고 거액의 이때 최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개인 투자에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4년에 실형을 받은 뒤에 항소 진행 중이죠. 네. 그럼 영예의 3관왕은 누굴까? 누구예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CJ 이재원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요. 이분들은 세 차례예요. 하나그룹 그 김승현 회장은요. 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는데요.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파기환송심. 네. 파기환송심이 뭐냐? 네. 이제 김승현 회장을 1심에서 4년 징역 4년 선고한 거는 집행유예를 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네. 그래서 4년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됐어요. 대법원에서 이 배임죄 계산이 잘못됐다. 다시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죠. 그걸 이제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깨고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파기환송.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 돌아온 판결을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받아서 다시 재판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파기환송심이었고 네. 며칠 전에 김승현 회장이 그 재판을 받은 그게 이제 파기환송심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승현 회장이나 검찰이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대법원으로 다시 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승현 회장은 5번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으로 그렇죠. 5번. 예. 참. 5심까지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다관왕이 또 한 분 계시잖아요. 네. CJ 이재현 회장. 이분이 진짜 검찰하고 인연이 많지 않아요? 이분이 야, 3번 정도 검찰하고 악연이 근데 이러면 있었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도대체? 그러게요. 네. 참나.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아주 그 튼튼한 변호인단이랑 같이 다니니까 뭐 그렇게 갑자기 일반인들 오늘 정말 화나려고 해요. 돈 없는 사람들은 변호인단 진짜 변호인 한 명 하기도 힘든데. 네. 네. 그 이재현 회장이 처음 그 검찰이랑 그 악연을 맺은 것은 97년이네요. 그때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비자금 조성 거죠. 그 예. 비자금 뇌물 받았다. 네. 그래서 중수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아마 수사를 받았었는데 참고인으로 받았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그 피의자로 받은 게 2008년인데 CJ그룹 그 비서실에 살인 청부 의혹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 수사를 하면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뭉칫돈이 발견돼서 네. 예. 이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1,700억을 그 국세청에다가 그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무마가 됐어요. 돈 액수도 장난이 아니네요. 구속되지 네.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09년에 박연차 게이트 때 맞습니다. 아, 그때 그렇죠, 기억나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요. 아직 기억나요. 네네. 회장이 예, 예. 다시 수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 운이 좋은 건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시면서 네. 수사가 중단됐고 예. 이것도 뭐 그냥 위야무야 넘어. 그렇게 됐던 거군요. 그때 그게 천신은 세종나무 여행 회장하고 관련이 있는 그 사건이었나요? 그랬죠. 그게? 예. 그 무마. 예. 그죠? 세무조사 무마 그렇죠, 로비 그렇죠. 그 예. 의혹 사건이었죠. 예. 국장님,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재현 회장 공판이 있었잖아요. 네, 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난 2월 14일 날 났는데요. 네. 서울지법은 1,657억 원의 탈세,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에 대해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4년이요.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가 안 되는 그러면 거 아니죠. 아니죠? 네, 네. 요건이 성립 안 되는 거죠? 3호 끝났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네. 대기업오너로서는 처음으로 역외 탈세를 유죄로 인정을 했었는데 예.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3호 공식은 깨졌지만 집으로는 갔네요. 그게 1심이었습니까? 네, 1심이었습니다. 예. 이야, 이게 1심에서 그럼 형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1심에서 징역 실형을 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게 원칙인데 네. 불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재판을 했다면 가끔 그렇게 구속하지 않고 법정 구속하지 않고 네.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픈 경우 아니에요? 뭐 아주 신병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사기죄 그 가해자가 범인이 구속이 되면 이 사람이 그래도 뭘 벌어서 피해자한테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할 경우에 네. 너는 구속은 안 시킬 테니까 어떻게 돈을 구해서 피해자한테 갚아줘라. 일단 돈 기회를 갚는 게 주겠다. 우선이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법정 구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국장님? 이런 거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 안 된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이런 큰 금액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것은 바로 구속과 그에 따른 처벌이 있게 되는데 이 재벌 총수에 대해서 경제민주화 흐름이 꺾이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재벌 총수들이에게
진행됐던 그런 봐주의식의 판결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제목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다양한데 정말 제목은 다양한데 왜 3.5 공식이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쭉 유지가 되고 회장님 선고라는 그런 항상 그런 게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법원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생각이요?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고려를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판결문에 드러나는데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문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냐면 불법의 정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 근데 거기 그 재판의 항소심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 등을 통해 사업 보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사업 이러면서 보국이요?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고요. 근데 저 이제 저 마이크 뺄게요. 오리온 이제. 그룹의 담철권 회장 있잖아요. 네. 이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여기도 이제 징역 3년 선고됐는데 네. 또 집에 항소심에서 갔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건 더 웃겨요. 향후에 네.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 활동을 다짐했다. 이러면서 1심에서 실형 난 걸 2심에서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향후에 사회 봉사 공헌 아니,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어때요?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기가 막히죠. 자, 그다음에 부영그룹 회장도 2004년도에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산업과 교육 발전에 공로가 있고 국민 훈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멍미? 와, 정말. 그런데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 양형 기준표를 만들면서 네. 이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1년 반 전에 서부지법이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판결에서 또 뭐라고요? 경영 공백이나 경제 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예.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요? 이런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요? 예. 서부지법의 1심 판사가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판사님 그런- 박수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죠, 국민들한테. 네. 그런데 1년 반 만에 이게 뒤집어졌죠. 또요? 이런 기조가 계속 되겠다 그랬는데 그 김승현 회장에 대해서 항소심 요번에 이제 네. 파기환송심 네.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죠.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고 국가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렇게 다시 돌아갔죠. 저는 이런 법원의 판결이 이 사회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때 재벌이 경제 성장에 대한 역할을 크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재벌 역할들이 크고 설령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을 통해서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의 공로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재벌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편승의 흐름에 따라서 재판부도 이렇게 판시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슨 재벌이신 분들이 경제 기여를 한 건 인정해요. 네. 인정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융숭하게 만든 것도 인정하는데요. 전 참 이상한 것이 왜 그 재벌 회장님 한 분이 모든 걸 다 먹여 살리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경제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건데 왜 그 회장님 한 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회장님이 없어지고 나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나요? 경제 활성은 그분들 없으면 절대 안 되나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자, 이 부분도 네. 사실 그 우리나라 재벌이 다른 나라 재벌과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선단식 경영, 즉 재벌 총수 1인이 모든 다 거느리고.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배를 행사하기 때문에 재벌 총수 역할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을 통해서 재벌 총수가 사퇴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경영목이 없이 잘 기업이 성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벌 1인 총수 지배 체제가 워낙 공고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범죄를 통해서 이 경영급이 생겼을 경우에 그룹 전반에 그런 악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빠르게 복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근데 그건 좋은 하는 거 해석입니다. 아니지 않나요?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서 네. 경제 민주화하고 좀 연결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재벌 총수들,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도 그렇고 LIG도 그렇고 이런 판결을 통해서 이 지금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스탠스를 바꿨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바꿨죠. 경제 민주화라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개선하려고 하고 중소기업 살리기 이런 거 해왔는데 이 재벌들에 대한 특히 대기업들을 소유하고 선단 경영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서 봐주기를 한다는 것은 경제 민주화 이슈에서 이제 틀어서
재벌 달래기로 정책을 바꾸지 않나. 아니, 그런 최근-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최근 한 6개월 동안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들어봤어요. 활성화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경제 민주화가 헌법 119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 네. 얘기를 제가 할게요. 그게 예, 있더라고요. 저는 맞습니다. 헌법에 경제가 있는 줄 몰랐었는데 정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음. 재벌은 그러면 이렇게 정부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시혜를 받았다. 우리가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재벌들이 무언가를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로 한 것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있던 이 재벌들의 판결을 보면 국가의 조정과 개입이라는 것이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들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 바뀐 게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러니까 현상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실련에서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선거 프레임을 갖고 그렇죠. 사실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이제 시대적 화두였고 실은 우리나라의 그 경제사회 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즉 경제 민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됐고 이에 대한 실천을 박 대통령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재벌 총수들과의 5차 노동 한 이후에 경제 민주화에서 경제 활성화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은 경제 민주화를 이제 포기한 것이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재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재벌 총수에 대한 판결 역시도 이러한 경제 성장에 있어서의 재벌 역할을 다시 인정해주면서 이전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총수님들이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요리조리. 그런데 이 재벌 총수가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꼭 필요한 그 도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니폼이죠, 유니폼.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 소품. 첫 번째가 제가 생각엔 휠체어입니다. 타요, 일단. 예. 그리고요. 휠체어. 마스크를 끼시죠. 그 다음에요. 담요 같은 거 뒤집었어요. 담요도 요즘 모자를 쓰시더라고요. 네. 모자 이거 비닐이라 그러나요? 이 빵 모자 같은 거 네, 이렇게 그걸 쓰고 탁 쓰시고 담요도 써요. 담요도 하시고 그다음에 VIP 병실로 주로 가시더라고요. 가끔은 링겔도 꽂고 들어가세요. 링거도 꽂고. 저 깜짝 놀랐어요. 다들 어쩜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병원으로 피신을 가면 다행인데 못 가신 경우가 또 있잖아요. 예. 근데 물론 구속 때문에 지병이 악화된 경우 실제 있겠죠. 다 거짓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불구속이 아니라면, 구속이 되었다면 가시는 곳이 또 정해져 있죠. 서울구치소죠. 네. 근데 우리 작가진과 제작진이 정말 머리가 되게 좋아요. AMP래요, AMP. AMP가 뭔가요? 그게 저 뭔가 했더니 그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의 약자예요? 최고 경영자 과정을 AMP라고 그러죠? 아, 그 AMP에 저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맞더라고. 여기 거의 다 회장님들이 가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우리 회장님들이 의왕 서울구치소를 최고 경영자 과정 가듯이 들락달락 하고 있대요. 네. 근데 현재 누가 계시죠? 일단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있고 LIG 그룹의 구자원 회장, 구본상 부회장, 부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세를 맞았다라는 기사까지 봤고요. 제가. 네. 그랬다가 이제 구자원 회장 집으로 갔네요. 그렇죠. 집행유예로 나온 거고. 집에 가요. 예. 그다음에 그 유명한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이라든가 진짜 많이 계시네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아, 그렇게. 저축은행장들 다수. 원세윤 분들이- 전 국정원장도 그 네. 안에 지금 계신가요? 의왕 AMP. 예. 네,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안에 우리 그 회장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도 제가 이제 변호사 초년차 때 네.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의 네. 금융 대기업의 회장이 들어가 계셨는데 제가 그분을 변호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저희 예. 이제 위에 네, 모시는 네. 변호사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면회 가셨군요. 그렇죠. 네. 변호사 접견이라고 해요. 예. 서울구치소 가면 이제 그 변호사 접견실이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이 있는데 그게 한 4, 50개 정도 돼요. 방이. 예. 파티션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른 데보다 엄청 많은 개수죠. 다른 데보다 많죠. 네, 엄청 많은 서울구치소는 거예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거기 가면 이제 그 변호사하고 그 피고인이 1대1로 마주 앉을 수 있어요. 뭐 창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네, 이렇게. 그냥 마주 앉을 네. 수 있어요. 서로 악수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핸드폰을 옛날에는 변호사가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걸게 했다가 걸리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자유로워요. 네. 그런 곳에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근데 그건 근데 구치소에 있을 때까지. 누구든지 그래요. 예, 구치소에서는. 구치소까지. 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그게 시간 이제 뭐 이렇게 정해져 가족 있잖아요. 면에는 예. 10분이죠. 10분에서 15분. 그렇게 아니요, 요즘 되는데 20분 정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의 그 변호 방어권을 네.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변호사가 거기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재벌 총수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변호인을 여러 선임해 두고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가면서. 나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에 거의 있는 뭐 것보다 남아 있는 게 좋으니까요. 계속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집사 변호사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차이가 있죠. 혼자 쓰죠, 방을. 아, 그 재벌 총수들이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취재를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재벌 총수들한테 독방을 주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교정 당국 입장에서 그냥 그 일반 그 죄수들이랑 같이 넣었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해코지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근데 그래서 여기 반대예요. 따로 저는 한다고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혼자서 쓰는데 그 방이 보통 평균적으로 1.9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도 하죠. 그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그 안에 정말로 세면대도 있고 모든 게 TV도 있어요? TV도 있어요. 방 안에. 아, TV도 있습니까? 네. 그 TV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한 개 채널을 이제 그 중앙에서 틀어주는 거 아. 그것만 볼 수 있고요. 뭐 보는 시간도 뭐 이렇게 뭐 항상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 개 채널을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신문도 볼 수 있어요. 안에서 신문도. 식사, 음식 설명 좀 해주세요. 음식. 밥은 재벌 총수나 일반 피의자들이나 먹는 거는 같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음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영치금을 받아가지고 방에서 주문을 할 수 있답니다. 간식 같은 거. 사식 같은 거죠. 사식은. 네. 갈비. 우리가 사식 넣어줘 이런 뭐 농담 갈비, 위주로 하는 훈제오리, 우유, 네. 치킨, 과일, 그리고 차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안에서 혜택을 보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영치금도 개인당 200만 원까지. 월이 아니고 네. 최대. 최대. 네.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참 이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그런데 어쨌거나 아무리 회장님이라고 해도 설거지는 자기 그릇은 자기 맞아요. 닦아야 그 돼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본인이 직접 닦아야 돼요. 네. 그래서 심장병이 걸리는 거예요. 열받아서. 그건 화병이라고 표현하죠. 화병이라고. 아무튼 텔레비전도 볼 수 있고 다 좋은데요. 아까 이제 설명하셨어요. 변호인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접견하기 때문에 회장님들은 일반인 사람하고 너무 다르게 아주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구치소에 계시다가 결국은 3.5 공식에 의해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네. 집에 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때 가는 게 아니고요. 네. 구속이 됐더라도 구속집행 정지라는 걸 먼저 받죠. 네. 자기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속집행 정지를 받아서 먼저 나옵니다. 병원에 있죠. 병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때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유전무죄, 네. 무전유죄, 지강원 사건이라고 했던 거. 이분이 거의 명언을 날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떠세요, 국장님? 이 내용이 요즘 딱 맞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민들의 심리를 가장 잘 대변한 네. 그런 사건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얘기예요. 지금 25년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 그렇게 그때 오래됐어요? 말이 지금도 맞아요? 딱 네, 맞지 그렇습니다. 않아요? 지금 근데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일반 법무자만 저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이 굉장히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네. 이런 소위 돈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이 판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의 법감정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양형이 적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분노, 반발감들이 그때 있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때 지강원이 훔친 돈이 556만 원이에요. 제가 그걸 그랬어요? 질문하려고 네. 했어요. 550만 그러고 원. 몇 년 받았죠? 17년. 그럼 왜 그런 거예요? 17년형인데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이니까 이게 뭐 17년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죠. 예. 아니, 그럼 국장님, 네. 지금 보시면요. 아까 재벌들 보통 얼마예요? 뭐 1,000억? 1,600억 뭐 네. 이런. 그랬는데 3.5 집에 가유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이분이 하기 좀 그렇지만 556만 원을 훔치고 어쨌거나 이렇게 형을 엄청나게 받고 유전무죄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네, 물론 지강원이 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탈옥을 계속 했어요. 탈옥을 하고 또 잡히고 막 억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보면요. 이분이 억울한 거는 물론 죄인은 죄인인데요. 네.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남긴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이렇게 실상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어떠세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일반인과 다르게 법 판정이 나는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반발감들이고 이 국민정서 또는 법정서에 심하게 위배되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있어요. 유명무죄, 무명유죄. 유명인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 사회 공인들이라고 해서는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아니요. 네. 유명하면 문제가 돼요? 이분들도 유명한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뭐 갖은 죄목으로 형을 살다가 어느샌가 또 브라운관으로 복귀도 하고 무대로 복귀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일일이 뭐 거론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도 어떤 뭐 형평성의 아, 근데 원칙에 어긋나는 게 진짜 아닌가. 저는 정말 딴 건 모르겠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두 분한테 우리 판결을 한번 받아봐요. 그러니까 회장님들의 구속 있잖아요. 지회 가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슈 토크 전의 네. 배심원 판결 네. 한번 해봐 주세요. 네. 우리나라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이 처벌제가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년 또는 50년 형이 필요하다고 아, 그냥 보이고, 꼭 보내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모아놓은 재산에 대한 절반에 대한 몰수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완전히 몰수 네. 다 뺏어버리고요. 제가 딴 건 몰라도요. 돈 있는 사람들이 형벌을 피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다음 다시 명판결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고요.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도 가능해요. 네. 저는 재벌 총수들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기여한 거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고용을 창출한 것도 충분히 인정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그 이득을 취했을 때는 규정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50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뭐 경제활동 이바지 다 인정해서 반으로 툭 잘라서 2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결국 25년. 좋아요, 좋아요. 아, 우리 장 변호사님 나름 합리적이에요, 되게. 아, 근데 인정해줘야죠, 인정할 예. 거.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슈 토크 전 다음 주에도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얌전하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슬픈 얘기들도 오늘 있었고요. 또 이렇게 재벌 총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좀 슬픕니다. 그쵸. 이런 세상이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이슈 토크 전은 다음 주 금요일 6시 20분에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아주 속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드리겠습니다. 이슈 토크 전 다음 주 금요일 6시 20분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